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469명입니다. IM 선교회 미인과 교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확진자 현황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400명대 중후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469명입니다. 사망자도 13명 늘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도 거의 1,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보면 수도권을 제외했을 때 유독 광주광역시의 확진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의 영향 때문인데요. IM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 IM 선교회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광주와 대전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현황을 보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총 2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바로 이 미인가 교육시설 감염 확산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이 감염 규모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곳은 모두 6곳입니다. 어제 발표된 이 집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에 있는 IEM 국제학교 등과 관련해 17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광주에서는 TCS 국제학교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114명이 확진됐습니다. 물론 이 확진자들이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광주에 있는 시설을 방문했다가 울산과 경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내에 관련 시설이 없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서 지자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앞서 설명해드린 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그리고 먼저 확진된 사람을 접촉했다가 감염된 사람 모두 보시다시피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 모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뉴스 홈페이지와 뉴스 앱에 코로나19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과 시도별 추이는 물론 연령별 분석 통계 그리고 선별 진료소 정보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에서는 IM 선교회 교육시설과 또 교회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손준수 기자,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가 23명이 나왔는데요. 또 다른 종교시설인 광주 동구의 꿈이 있는 교회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오전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광주시는 동구 꿈이 있는 교회 장로 1명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교회 신도수는 700에서 8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난 24일에 있었던 대면 예배 참석자만 400여 명입니다. 광주시는 교회로부터 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어젯밤까지 427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광주시는 브리핑을 열고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에서는 IM 선교회 소속 미인가 교육시설인 에이스 TCS 국제학교와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58명에 이르는 등 종교시설 관련 감염 확산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35명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광주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도 나왔는데요. 경기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이후 100명대로 올라간 뒤 사흘째입니다. 지역 내 누적 확진자는 19,544명입니다.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이어져 수원 권선구의 한 요양원에서 17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고 장안구의 요양원에서도 2명이 늘어 누적 27명이 됐습니다.
또 구리와 김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각각 2명씩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각각 15명과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IM 선교회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양주에 사는 10대 남매가 21일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응 단장은 해당 선교회 관련 도내 11개 시설 전체에 대한 검사 명령을 내렸으며 2개소는 역학조사 중이며 1개소는 운영 중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경기도 코로나19 진료네트워크 협의회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대학교에 위치한 제10호 생활치료센터는 오늘까지 운영 후 종료된다며 나머지 9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20% 수준으로 현재의 환자 발생 추세라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오는 일요일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동엽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일요일인 모레 오후 4시 30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에서 2단계가 적용 중인데 일요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와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한 주 일평균 환자는 421명으로 감소세이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간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 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 선교회와 관련해 5개 시도의 교육시설 7곳에서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시설 40곳 중 미운영 5곳을 제외하고 검사 명령과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 광장 노숙인 시설에서는 14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노숙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일제 검사와 월 1, 2회 정기 검사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IM 선교회 등의 집단 감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유행의 전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설을 앞두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방역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던 택배 노조가 노사정 간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업에 참가한 택배 기사들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오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어젯밤 택배사와 분류인력 책임이 담긴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파업을 지속할지를 두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오늘 낮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투표율 89%에 합의안 찬성 86%로 가결됐다며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태환 택배노조 위원장은 합의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택배기사는 배송과 집하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노사는 설 물량이 쏠리는 다음 달 4일까지 분류작업 인력을 CJ 4,000명, 롯데 1,000명, 한진 1,000명 투입하고 점검을 위해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롯데와 한진은 투입 인력이 적어 분류작업 부담을 줄이기 힘든 만큼 시범사업장을 운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 이후 분류작업 인력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택배비 거래구조 개선 시기를 5월 말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소속 택배기사 5,400여 명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지난 21일 노조와 택배사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늘 총파업까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산업 생산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숙박과 음식점 같은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경기가 개선된 덕에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간 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숙박과 음식업, 예술이나 여가 같은 대면 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서비스업 생산이 2%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연간 산업 생산이 준 건 200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도체나 기계장비 같은 제조업의 생산이 0.5%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서비스업의 감소폭을 상쇄하진 못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도 0.2% 감소해 1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는 6%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투자도 반도체 업종의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월간 산업 지표는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생산 지수는 역시 반도체 경기 개선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5% 증가했고 소비와 투자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도 최근 2달 연속 산업 생산이 증가한 건 우리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면 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 시장의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강한 바람이 전국에 몰아치면서 아파트 외장재가 떨어지고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찬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아파트 외장재가 자동차들을 덮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아래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3대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엔 경기도 의왕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돌풍에 날아가기도 했고 경기 용인시에선 담벼락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수원시에서도 가로수가 넘어가고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들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선 천장 마감재가 바람에 흔들려 처짐 현상을 보여 15분 넘게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최대 순간 풍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강풍은 특히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출근 시간대에 강했고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설물 파손과 낙하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계속해서 강풍으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을 민정희 기자가 집계해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사고가 272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외벽이나 지붕이 떨어지는 시설물 피해는 35건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건, 부산 3건, 충북 2건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공사장 가림막과 건물 패널로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습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자는 1명 보고됐습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 소통은 원활하지만 산간 지역과 고갯길 등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 2곳, 구례 1곳, 진도 2곳, 경남 함양 2곳, 제주 1곳입니다. 여객선은 72개 항로 93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내장산 등 6개 국립공원의 159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135곳은 강풍에 대비해 결박하거나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고 42곳은 철거하거나 운영을 멈췄습니다. 제설 작업에는 전국에서 인력 3만 5천여 명, 장비 2만 3천여 대가 동원돼 제설제 22만 7천여 톤을 뿌렸습니다. 중대본은 그제 오후 8시부터 발령한 비상 1단계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2018년 라임이 투자한 일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겨 라임 펀드에도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가며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고급 승용차 등 약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 종사자에게는 신의 성실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쳤다면서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의 경우 부실 펀드 판매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종필 부사장의 위법적인 행위나 투자자 피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초경찰서 간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린 지 닷새 만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들도 이미 제출받았는데 이를 분석해 경찰 내부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이 차관 사건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당초 발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진상조사단이 해당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이 차관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차관 폭행 수사를 맡았던 서초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폭행 영상을 보고도 묵살했다는 택시기사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은 입장을 번복했고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감독과 주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모 감독과 주장 장모 선수. 대구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장기간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감독은 해외 전지 훈련 당시 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7,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를 받아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선수들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고자로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2년이나 구형량에서 감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서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백상현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걷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두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성 씨가 가방을 완전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였고 드라이기로 30초 동안 바람까지 밀어넣는 등 B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고 움직이거나 숨쉬지 않는 것을 봤지만 친아들로부터 119에 신고하자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신고를 안 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련의 행위 당시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며 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고도 판시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인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됩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낸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이 허용한 겁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111명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임성근, 이동근 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주의자로 공인했고 전국 법관대표자 회의도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했다며 탄핵 소추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단위권,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리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판사는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당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탄핵을 소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 임무를 방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법관 탄핵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법여권 111명이 동의했다며 이르면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도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AT 시험의 주관사인 ETS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 많은 학생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 대학의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돼 그 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 최초 유출 행위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19,005가구로 전달보다 19.5% 줄었습니다. 200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에는 미분양 물량이 전혀 없었고 서울과 광주광역시에는 각각 49가구와 31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6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경북 지역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눈은 그쳤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눈도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강풍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광주가 2도, 부산이 3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